네, 3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포절 작성법 3주차 LMS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들 쭉 이어서 프로그램 기획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여태까지 이제 문제 욕구 파악하는 거, 목적 및 목표 설정하고 프로그램 세부 내용 만드는 것까지 했습니다. 이제 오늘 시간에는 목표에 대한 평가 방법, 그다음에 예산 수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 쓰는 거 알려드렸는데요. 예시 한 번만 잠깐만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프로그램 명 쓰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활동 방법, 수행 방법 이렇게 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시행 시기, 수행 인력, 누가 뭐 이렇게 많네요. 자원봉사 10명. 그다음에 참여 인원, 그다음에 횟수 및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쭉 구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각각의 1회기, 요건 1회기일 거예요.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5회기, 6회기 이런 식으로 아마 프로그램 각각 회기별 제목 그다음에 활동 방법.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성과 목표도 쓰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성과 목표에 따라서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성과 목표를 쓰시고 성과 목표에 따른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쵸?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형식은 제가 보내드린 자료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하는 거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나중에 세부 프로그램 쭉 만들어서 여기다 한 표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볼 수 있게 이 내용도 우리가 프로그램 기획할 때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보면서 조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프로그램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평가 왜 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알기 위해서 평가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뭐에 대해서 평가를 할까요? 목표가 우리 두 가지였잖아요. 어떤 목표가 있었죠? 네, 맞아요. 산출 목표와 성과 목표가 있었어요. 그러면 산출 목표도 평가하나요? 성과 목표도 하고 두 개 다 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뭐냐? 얘예요. 성과 목표라는 거예요. 성과 목표를 도달하고자 하는 거예요. 얘를, 즉, 산출 목표를 하다 보면 성과 목표가 도달이 돼요. 이게 도달이 되면 우리 프로그램의 목적이 도달이 된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성과 목표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성과 목표 평가는 즉 목표 달성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즉 여가 프로그램을 일주일에 한 번씩 6회기를 진행한다가 산출 목표죠. 그걸 통해 그분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 가 성과 목표예요. 그럼 우리가 목표 달성을 평가하는 거 뭘 평가해야 돼요? 그렇죠. 스트레스가 정말 감소가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즉 성과 목표를 평가하는 거예요.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성과 목표가 평가가 되면 뭐에 도달하는 거죠? 목적으로 도달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성과 평가를 한다는 거는 목표 달성을 평가하는 거다. 그럼 어떻게 평가할까요? 성과 지표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달성되기를 원하느냐를 정해야 돼요. 만약에 스트레스 100% 달성, 스트레스를 100% 감소시킨다. 이건 조금 너무 과한 목표죠. 근데 우리가 어쨌거나 의욕이 너무 철철 넘쳐서 스트레스를 즉 100% 줄인다. 이 정도예요.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즉 성과 목표를 달성한 수준이나 정도. 이게 성과 지표예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몇 프로? 20% 감소. 그러니까 거기에 그럼 20%가 뭐예요? 성과 지표예요. 달성하고자 하는 수준 또는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냥 스트레스 낮춘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낮출 것이냐. 뭐 아니면 점수로도 표현할 수 있죠. 스트레스 점수가
스트레스 점수를 낮춘다. 처음에는 2점, 스트레스 점수가 4점이었는데 뭐 2점으로 낮춘다. 뭐 이런 식으로 수준이나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까지 달성할 거다. 그때 수준 정도가 바로 성과 지표라 그래요. 그래서 성과 지표는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요. 조사를 통해서. 그렇죠? 정말 20%가 줄었는지 아닌지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과 지표는 변화량, 그렇죠? 변화량, 뭐 3점, 뭐에서 2점으로 줄인다. 아니면 빈도, 뭐 공격적인 행동을 10번 했던 걸 우리 프로그램을 하는 걸 통해서 5번으로 줄인다. 숫자, 빈도나 수나 똑같죠. 그 다음에 몇 퍼센트, 그렇죠? 스트레스를 20% 낮춘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이게 성과 지표예요.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정도나 수준을 의미합니다. 이거 쓰셔야 돼요. 성과 지표. 이걸 통해서 정말 20% 낮아졌네. 목표 달성을 했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목표에 평가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평가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성과 지표를 어떻게 잡느냐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성과 지표 스트레스를 20% 낮춘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20% 낮추면 어떤 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프로그램 시작 전에 사전에 설문조사를 해서 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보고 우리 6회기 프로그램 다 끝난 다음에 설문조사를 해서 스트레스 점수를 알아보고 그래서 그 차이를 가지고 이게 20%가 낮아졌다 아니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20%가 낮아졌는지 이 성과 지표를 누가 우리에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해줘요, 보통? 설문조사를 한다. 그러면 그렇죠.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 즉, 이 성과 지표, 낮아졌다, 빈도가 줄어들었다. 이건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느냐, 즉, 누구로부터 구할 수 있느냐예요. 그게 자료원이에요. 요 낮아지고 변화된 거를 누가 주냐예요. 누가 알려주냐. 대체로 참여하신 분들이죠.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기록물도 될 수 있어요. 자료 수집 방법은 그러면 요 자료를 보통 참여하시는 분들이 줘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러면 그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거예요? 대체로 뭐 점수가 낮아졌다, 뭐 아니면 빈도가 낮아졌다 할 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처음에 알아보고 마지막에 조사하고 그래서 그 차이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빈도가 줄었다 아니면 점수가 낮아졌다 등을 통해서 그래서 사전, 사후, 설문을 통해서 한다. 또 내지는 우리가 관찰 일지를 매 회기마다 누가 작성해요. 그렇죠? 프로그램 진행하는 사람이 작성해서 이 사람이 점점 변화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실은 중증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사후 설문하기가 어려워요. 설문 자체가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죠. 관찰일지. 여러분들이 관찰일지. 이분들이 매 회기마다 어떻게 참여했고 어땠고 반응은 어땠고 이런 거 쭉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이분들한테 프로그램이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관찰일지 쓸 때는 자료원은 누가 주는 거죠?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관찰일지 누가 쓰는 거예요? 그렇죠? 프로그램 진행자가 쓰죠. 그랬을 때 관찰일지의 경우에는 자료원은 프로그램 진행자가 되는 거예요. 사전사후 설문이다. 자료원은 누가 주느냐? 참여자가 하죠. 보통. 자, 우리가 자료 수집 방법에서 또 출석부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출석부. 그럼 이 출석부는 누가 주나요? 누가 체크해요? 뭐 참여자들이 스티커 붙여서 오늘 참여했다고 붙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프로그램 진행자가 이거를 매 회기마다 출석부 체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 수집 시기도 써요. 그러면 이 자료를 언제 수집할 거냐? 즉 설문지 같은 경우에 측정 시기. 사전사후다. 그러면 1회기가 사전이니까 1회기에 측정하고 그 다음에 사후 마지막 회기에 측정한다. 시기도 쓰시고.
관찰일지 같은 경우는 보통 매회기 쓰죠. 출석부도 매회기 쓰죠. 설문지는 사전, 사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자료 수집 방법까지 여러분들이 기재를 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성과 지표에 대한 예예요. 보통 만약에 성과 목표에 대한 성과 지표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과 목표가 아동의 안전사고율을 전년 대비 50% 감소시키는 거다. 그럼 여기에 사고율 발생 건수 50% 감소. 그 다음에 사회성 향상이다. 그러면은 이거 과격성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폭력성 감소인가 봐요. 그러면 아이들의 폭력성 횟수가 몇 번이나 나타났는지, 그 수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파악하는 거죠. 변화량. 1회기 때에는, 처음에 할 때는 10번이었는데 다 하고 났더니 3번으로 줄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과제물 90% 이상 완수. 그렇죠? 이거는 몇 %죠. 그 다음에 학교 성적 평균 5점 상승. 프로그램 하기 전에 성적을 봤더니 80점이에요. 프로그램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시험을 봤더니 90점이에요. 그럼 5점 이상 상승했죠? 자, 이런 식으로 성과 지표는 이렇게 점수, 이거 몇 %인지, 빈도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요. 프로그램 시작 전후 비교해서 뭐 여러 가지 점수가 좋아짐 혹은 나아짐 이런 상태로. 처음에 심리적인 그런 지표가 만약에 자존감 검사를 했거나 뭐 그랬을 때 자존감이 2점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끝나고 난 다음에 자존감이 4점으로 올라갔다. 뭐 이런 것.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실제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아마 노치원에서 했던 치매 어르신들의 인지 기능 보존이 성과 목표예요. 보존을 하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자, 목표에 대한 평가 방법은 첫 번째 성과 지표부터 써요. 자, 프로그램 진행 전후로 노인들에 대한 요 인지 그 측정 설문지가 있어요. 이 점수가. 이 측정을 통해서 점수를 확인하는데 이 점수가 나빠지지 않는 거예요. 유지. 처음에 5점이었으면 그대로 5점 정도 내지 6점. 자, 이게 구체적으로 써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개를 했네요.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뭐 22점 이상 시 만족으로 평가한다. 즉 전체 참여자가 뭐 30점이면은 뭐 22분 이상이 만족했다라고 평가하면 이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이거를 줄 수 있는 이런 자료는 누가 주나요? 자료원은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만족도도 이분들이 갖다 스티커 붙이는 거예요. 자료 수집 방법은 인지 검사하는 요 척도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사전, 사후 하는 거죠. 맨 처음에 하고 프로그램 진행하고 난 다음에 또 하고. 그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만족도는 설문조사를 한대요. 맨 마지막에 한번 했나 봐요, 이 팀은. 그래서 자료 수집 시기는 사전, 사후. 4월에 시작했고 6월에 끝냈어요. 그래서 4월 달에 하고 6월 달에 한다. 그 다음에 설문조사, 이 만족도 설문조사는 맨 마지막에 했습니다. 6월 달에 한 번만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목표에 대한 평가 방법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가 안 가도 나중에 프로그램 만들고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방법을 저랑 또 같이 해볼 거예요. 그때 한 조 한 조씩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해요. 또 이제 이거는 또 다른 예죠. 성과 목표가 뭐 타인 이해력 10%. 여기는 성과 지표는 타인 이해력 변화량 몇 프로 변화하죠? 10% 변화. 의사소통 10% 증가. 의사소통 능력 변화량 10% 증가. 여기도 협동력 10% 증가. 성과 목표가 성과 지표는 협동력 변화량 뭐 10% 증가. 변화량이라고 써도 되고요. 여기 성과 목표하고 똑같이 쓰셔도 상관없어요. 얘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양을 써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변화량 10% 증가, 여기도 변화량 10% 증가, 변화량 10% 증가.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써주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럼 이 자료원은 누가? 참여 학생.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진행팀이 자료를 얻어내는 거죠. 자료 수집 방법은 참여 학생의 사전 사후 설문, 관찰 일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진행팀이 쓰는 거예요. 출석판은 학생들이 붙이는 거죠. 그래서 자료원이 학생들도 있고 이 관찰 일지는 진행팀이 쓰는 거고. 자료 수집 시기는 아무래도 사전 사후겠죠. 설문지. 그다음에 관찰 일지 출석부는 매회기 하는 거예요. 매회기. 그래서 수시로 작성한다라고 써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모르면 무조건 질문.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예산 수립. 예산 수립은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도 있지만 아마도 맨 마지막에 다 쓰고 난 다음에 아마 예산을 정리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산 수립을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프로포절이나 이런 기획서 같은 거 만들 때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돈이잖아요.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죠. 돈 없이 뭔가를 하는 거는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죠. 많은 경우에. 하다못해 준비물 하나하나도. 그죠? 근데 이 돈은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부에 예산이 많은 경우에는 내부 예산 갖고 다 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예산을 수립할 때 세 가지 커다란 영역이 있어요. 하나는 인건비, 사업비, 관리 운영비. 세 가지 영역으로 예산을 보통 작성해요. 인건비는 해당 사업을 또 해당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인력에 투입되는 비용이에요.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들어가는 돈, 인건비죠. 그 다음에 보조 담당자에게 들어가는 돈, 인건비예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인건비가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영역은 해당이 안 돼요. 안 쓰셔도 돼요.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실제로 어떤 기관에서 전문 강사를 매 회기마다 투입했다. 아니면은 이 선생님을 고용을 해야 한다. 그랬을 땐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 기획에서 주로 쓰는 건 뭘 쓰냐? 사업비를 써요. 이거는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직접 비용이에요. 강사비, 강사가 매 회기마다 오는 건 아니잖아요. 뭐 한두 번 강사를 초빙하면 사업비에 강사비는 사업비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회의하는 데 쓰는 비용,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데 쓰는 비용, 뭐 자문비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에 드는 직접 비용들이에요. 물건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과비, 뭐 모든 것들. 그 다음에 관리 운영비는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관리 비용이에요. 그래서 직접 비용이 아니에요. 간접 비용이에요. 간접 비용.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만약에 복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기관에 복사기가 없다. 그럼 복사기 사야 되죠. 사무용품 사야 되죠. 그럴 때 드는 비용이에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쓰는데 사무용품인 그 복사기 갖다 놓고 쓰는 건 아니잖아요. 프린트해서 줄 때 뭔가 복사기가 없을 때 하나 구입하는 거. 그럴 때 그게 관리 운영비에 속해요. 그 다음에 뭐 냉난방비, 뭐 전기료 이런 거는 직접 드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프로그램 하는데 뭐 이런 거 다 필요하잖아요. 추울 때 난방 틀어야 되고 더울 때 냉방해야 되고 전기 써야 되고 이런 모든 비용들이 관리 운영비에 속해요.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인데 우리는 요것만 주로 쓰게 되죠. 그래서 요 사업비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예산 수립 작성 방법인데요. 우리가 이게 예산 수립서예요. 이렇게 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쓴 예산을 여기다가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맨 위에. 얘는 여러분들의 사업비라고 그냥 쓰시면 돼요. 아니면 써 있어요. 그다음에 항이라고 하는 거 나오죠. 여기 항 보세요.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공동모금에 프로포절을 낸다. 그랬을 때 사업비 뭐뭐뭐에 제출하는 사업비다라고 써요. 근데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는 프로포절 제목 아니면 이 프로그램 제목을 쓰시면 돼요. 프로그램 명을 쓰시면 돼요. 항이라고 하는 항목은 프로그램 명이다.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사업비다라고 쓰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목이라고 하는 항목은요, 아까 얘기했던 영역이에요. 뭐가 있었죠? 세 가지 영역, 인건비, 사업비, 관리 운영비 세 가지 영역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인건비하고 관리 운영비 안 쓴다고 얘기했죠. 우리 프로그램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럼 쓰는 이 목 항목에는 뭐만 쓰냐? 사업비에 대한 내용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업비만 썼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사람을 쓸 거 아니잖아요. 교사를 뭐 채용할 거 아니고 여러분들 복사기사 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만 쓰는 거죠. 학교에서 지급되는 거, 기관에서 지급되는 비용들. 자,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항목은 세 가지인데 우리는 뭐만 쓴다? 사업비만 쓴다. 자, 이번에는 세목이에요. 자, 세목은 요 사업비 해당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세부 프로그램들을 기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언니 같은 경우에 드는 비용이 뭐 홍보비도 들겠지만은 주로 재료비가 들었다. 그럼 재료비 항목 다 재료비다. 그럼 이렇게 재료비만 쓰시면 돼요. 아마 여러분도 재료비만 들어가겠죠? 재료비. 아니면은 만약 여러분들이 홍보를 할 거다. 그럼 홍보비도 밑에 칸에 쓰시면 돼요. 뭐 팜플렛을 작성한다거나 만든다거나 하는 비용들. 근데 우리는 프로그램 요번 시간에는 그런 게 안 들어가니까 주로 우리가 쓰는 건 다 뭐다? 재료비에 한한다. 그래서 일단은 요 개는 조금 나중에 봐요. 조금 나중에 봐요. 일단 세목에는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세부 프로그램 내용을 기입하셔도 돼요. 아니면 이렇게 재료비라고 안 쓰고 어떤 조는 여기 1회기, 2회기, 3회기 비용, 4회기 비용 이렇게 회기별로 쪼개 쓰는 조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는데 가능하면 그 세목을 구성하는 그 커다란 비용 요런 내용을 제목을 이 세목에다가 쓰시면 돼요. 재료비, 뭐 홍보비, 뭐 이런 식으로 다과비 이런데 우리는 주로 재료비를 쓰니까 재료비라고만 쓰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개는 나중에 하고 산출 근거 먼저 할게요. 자, 그래서 재료비라고 세목을 쓰고 난 다음에 자, 산출 근거 봅시다. 자, 이 친구는 회기별로 들어가는 재료들을 하나하나 다 기입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1회기에 뭐 한글교육 앤드 내가 누구게를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뭘 쓰냐면 스티커 썼어요. 색종이, 명찰, 받아쓰기 공책 썼어요. 각각에 들어가는 품목들을 다 쓰세요. 예산의 구체적인 근거니까 산출 근거는. 그래서 각각에 들어가는 그 품목을 다 쓰시고 그 다음에 곱하기 몇 개, 곱하기 몇 개, 개수 쓰세요. 그 다음에 곱하기 단가. 이건 단가가 빠졌어, 언니는. 단가. 그쵸? 그래서 품목, 그 다음에 개수, 단가 하면 합이 나오잖아요. 이 합들이 다 나오죠. 각각 개별적으로. 자, 그러면 1회기에 개별적으로 들어간 이 합들을 다 살펴보니까 얼마다? 10,000원이 들어갔다. 그 개를 이 앞에다 쓰는 거예요. 2회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구체적 근거를 다 쓰는 거죠. 그래서 전체 요번 회기에 들어가는 건 25,700원. 자, 그럼 각각에 들어가는 회기별로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를 전체 합산한 거를 여기다가 총계에 쓰시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여기 총계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쓰는 게 여기 나와 예산 조달 계획. 즉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요 각각의 비용들 있죠. 각각의 비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각각의 비용들을 신청할 거냐, 기관에 신청할 거냐, 여러분들은 학교에 신청하는 거예요. 자부담을 할 거냐.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대부분 아마 신청이죠.
자, 여기서 자부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예산 기획을 하는 거는 어디 프로포절을 내면서 재단에다가 신청 금액을 쭉 적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부담은 그 기관 자체의 비용을 의미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기관 자체에 자부담을 한다 그러면 그 기관에서 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땐 자부담으로 쓰세요. 자, 이 학교는 지금 석수초등학교잖아요. 석수초등학교에서 22,700원을 요 두 번째 회기에 부담해 주었어요. 요런 땐 자부담. 아시겠죠? 그럼 자 봅시다. 자, 신청 금액이 이렇게 나와요. 10,000원. 자, 요거 다 신청한대요, 이번 회기는. 두 번째 회기에는 3,000원만 신청하고 두 번째 회기에 이 22,700원은 학교에서 자부담으로 한대요. 그 다음 회기 12,000원은 모조리 신청한대요. 자,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비율이 나와.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잖아. 비율. 신청 금액의 비율, 자부담의 비율 나와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여기 총계는 전체를 합한 계죠. 그 다음에 여기서의 요 계는 뭐냐면 신청 금액을 쫙 아래로 더해요. 그러면 금액의 총계가 나와요. 신청 금액에. 자부담도 마찬가지로 있으면 쫙 더해서 쓰세요. 자부담의 총계. 그럼 얘와 얘를 더하면 뭐가 돼요? 얘가 되는 거예요. 총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비율은 어떻게 쓰냐면 이 전체 신청 금액이 전체 금액의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 76.03%다. 자부담도 이 자부담 22,700원이 전체의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 23.97%다. 이렇게 비율을 쓰시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 거다? 전체 신청 금액의 비율을 알고 싶으면 신청 금액 나누기 전체 총계 그리고 신청 금액 나누기 총계 곱하기 100 하면 요 비율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얘도 자부담 22,700원 나누기 94,700원 곱하기 100 하면 23.97%가 나와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비율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전체 비율이 얼마였어요? 94,700원이죠. 얘에 대해서 여기 요 박스 안에 들어가는 각각의 금액의 비율을 써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10,000원 나누기 94,700원 곱하기 100. 얘는 3,000원 나누기 94,700원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그럼 각각의 칸에 전체 금액에 대한 비율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모든 비율을 합산하면 얘가 나오는 거예요. 100%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거 각각의 칸들에 들어있는 비율, 신청 비율이나 자부담 비율 모두 합하면. 자, 이해가 가시나요? 자, 자부담에 대한 재원에 대해서 볼게요. 보통 우리가 신청 금액은 다 신청하니까 그 이제 신청 기관에서 주는 거예요. 근데 자부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관 자체에서 부담하는 거거든요. 기관의 자체 예산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어떤 금액이 있냐면은 뭐 수익금, 참가금, 기금, 뭐 기부금 이런 게 있어요. 기관이 갖고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보통 뭐 석수초등학교라고 썼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쓴다면 석수초등학교의 운영비라고 쓰시면 돼요. 운영비. 자부담 쓸 땐 주로 운영비라고, 자체 운영비라고 쓰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예산 쓰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쭉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프로그램 평가하는 거, 예산 수립하는 거를 알아봤어요. 요거는 많이 헷갈려하기도 해서 아마 수업 시간을 통해서 제가 또 여러 번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또 수업 시간에 저랑 또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강에서 다시 만날게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특강이 준비되어 있고요. 특강은 실시간 수업은 아니고요. LMS로 영상 녹화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LMS 1, 2, 3차 시 여러분들 영상물 보시고 수업 들으시면 됩니다. 자, 과제에 관련해서는 다시 카페나
과대를 통해서 톡으로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